너무 이제 사람한테 끼이기도 하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버스를 알아볼 때도 있고. 자,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요즘에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관심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건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너도 나도 탑승을 해봤습니다. 탑승의 이유는 바꿔주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요, 하지만 여전히 골병 라인인가? 골드라인이 아니라 이걸 타면 골병을 든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영상에서 답답한 목소리 낸 시민들 계셨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사진과 자료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바로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약간 흐릿하게 했어요. 이게 퇴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의 모습입니다. 지금 탑승하러 가는 거죠. 그럼 계단서 내려와서 이 정도의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대로 탑승을 가는 겁니다. 이게 퇴근 시간 김포공항역이 여기가 김포 신도시 쪽으로 출발하는 역이거든요. 이렇게 탑승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자,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사진과 함께 옆에 보면요. 여기 이제 이 열차에 탑승하신 분들 모습이죠. 빽빽합니다. 빽빽합니다. 지금 이 김포공항역 이 퇴근문의 모습은요. 이거 누가 봐도 아찔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몸을 움직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이거든요. 자, 다음은요. 몇 가지 숫자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지하철 혼잡률을 계산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일단 151%가 되면 열차 내에서 이동이 불가하답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울 지하철 많죠. 근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최대치 혼잡률을 보통 171% 이 정도로 잡는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때도 혼잡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151, 171 이것도 엄청난 혼잡인데 김포 골드라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최대 300%를 기록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열차 내 이동 불가 이 숫자의 2배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탑승하신 분들이 간간히 실신을 하고 숨이 막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앞서 제목에 선거 때마다 무슨 예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이 김포 골드라인의 실태를 알아보겠다며 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과거 영상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GTX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 저도 뭐 과거에 지방 근무할 때 경전철도 타봤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나도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포 골드라인, 김골 라인이라는 예. 전철을 타봤는데 여의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금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파김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선반에 손을 올려야 될 정도, 저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예. 그렇게 밀려서 공중에 발이 붕 뜬 듯한 느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자, 화면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여기 보면 1제곱미터당 군중 밀집도를 좀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여긴 이 칸에 지금 3명 있잖아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권고한 이유는 군중들이 어떤 장소에 밀집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간격을. 1제곱미터당 2~3명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도 굉장히 혼잡한 걸로 알려졌죠. 근데 여기는요. 4명에서 5명입니다. 1제곱미터 당. 자, 근데 김포 골드라인 7명에서 8명 훌쩍 넘어가죠. 권고 수준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혹한 기억을 갖고 계시죠. 헬로윈 참사 때 이태원. 그 당시 참사 현장이 9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7에서 8입니다. 근접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몇 가지 뭐 영상, 사진, 뭐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저 앵커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타보기도 하고 뭐 예. 전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 혼잡도 기준이요. 예. 130% 정도가 넘어가면 예. 이제 혼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혼잡이 가장 심한 게 170, 80 정도 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은 28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예. 실제 이제 이 골드라인의 그 열차 한 량당 예. 실제 이제 승차 정원이 135명인데 실제로는 380명이 승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승차 정원의 2.8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혼잡한 골드라인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예. 실제로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이 몸과 끼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숨마저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280%가 되면. 아. 그래서 참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별칭이 골드라인이 아니고 골병라인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 사진, 장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첫째 이제 건설을 할 때 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골드라인이 개통될 당시 예. 2018년 11월에 김포시의 인구가 22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올 3월 현재 48만 4천 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구가 2배 이상 그러네요. 5년 사이에 급증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미 이렇게 되면서 2021년부터 이 혼잡도가 200%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보고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예. 야당이나 이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당분간 예.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이 출퇴근 교통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거는 대책이 뾰족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없습니까? 그것도?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그 대안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셔틀버스를 40대 예. 운행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버스 한 대당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 45인이에요. 예. 그러면 40대를 증차를 한다고 그러면 몇 명 되겠습니까? 230명 정도밖에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골드라인이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200여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투입한다고 해서 예.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일한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GTX 개통과 또 예. 지하철 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이런 중기의 대책이 시행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연장이라는 게 한 해 이태 걸려서 되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GTX 개통도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설계를 할 때부터 이 경전철 두 양으로 운행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철을 뒤에다가 열차를 더 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죠. 지금 현재
6분 정도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예. 있는데 열차를 좀 더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예. 방안을 좀 연구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열차도 또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도 시급히 좀 서둘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기복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 얘기 들었는데 뭐 딱히 할 수는 없고 좀 더 배차 간격을 좁히는 뭐 이게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정도의 대안이 좀 얘기하셨는데 일단요. 정부 이게 김포시, 서울시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책을 정리한 그림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24일부터 전세 패스 40대. 근데요, 이게 40대가 아까 계산했잖아요. 45명씩 타봐야 이게 한 300명도 안 되는 숫자.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타는 게. 이게 어느 정도나 수용을 다 할 수 있는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어제부터 나온 게 수륙 양용 버스가 나왔어요. 수륙 양용 버스. 지금 화면으로 잠시 나갔었는데 이게 버스인데 물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한 20km 정도 된대요. 지금 화면 나가죠? 저런 버스의 모양인데 속도가 20km 정도고요. 그러면 이게 또 규모가 작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2시간 넘게 걸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타려면 이거 엄격히 말하면 배거든요. 안전교육 받고 구명조끼 입어야 돼. 그럼 출퇴근할 때마다 구명조끼를 입고 타면 타는 숫자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리고 비싸기도 해요. 20억입니다. 대당.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서울시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일단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리버버스라는 이름의 이거는 그냥 쾌속선 같이 생긴 배예요. 큰 배입니다. 이건 그래도 많이 탈 수 있어요. 한 면에 한 20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 나가는데 저 모습이에요, 지금. 저런 거를 한강에 띄우겠다라는 건데 이건 또 선착장 문제도 있고요. 배 도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거는 전세버스하고 리버버스 얘기가 아주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뭐 온갖 대안이 나왔어요. 이제서야 나왔어요, 이것도. 애초부터 이걸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거요. 김포 골드라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골드라인이라는 참 말이 좀 무식한데요. 말은 좋은데. 뭐 블랙라인 내지는 골병라인이 됐는데 원래는 애초에 계획은 지하철 9호선을 이제 연장을 하려고 아예 했습니다. 정식 지하철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전철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아니라 이제 경전철로 바꿔서 2011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도 착공해서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개통을 했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양춘역까지 10개의 코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했지만 애초에 좀 그 수요 예측을 좀 잘못했고 또 그리고 빨리 개통을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경전철로 하다 보니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경전철까지는 괜찮은데 향후 확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정류장 스테이션까지도 두량으로만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이 골드라인, 이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은 2량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량이나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이 그 지하철 노선의 정류장 자체가 스테이션 자체가 그 2량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차를 더 붙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게 가장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라인을 타고 뭐 그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쉽지 않다.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적인 조치로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전세버스라든지 리버버스, 수상버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세버스도 당연하고 수상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도시에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수상버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뉴욕,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가는데 수상버스로 출퇴근할 때 엄청난
시민들을 출퇴근시킵니다. 그럼 이른바 요 리버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런던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대도시에 특히 한강 같은 이런 큰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옛날부터 예. 수상버스로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을 삼아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보완할 게 이제 선착장 문제인데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의 선착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예로 들었습니다만 김포에서 여의도라든지 예. 뭐 이런 선착장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는 짧게 앞서서 영상 좀 보여드렸어요. 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 여기 다녀가서 뭐 이거 문제가 많다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도 안 바뀝니다. 당시도 선거 때였는데 지금 또 내년 선거 다가오니까 다시 또 관심 갖는 겁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매번? 그렇습니다. 이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또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참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일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참 이게 부끄럽고 또 이게 국민들께 참 이게 여간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너무 또 쉽게 하고 쉽게 한 만큼 또 쉽게 잊어버리고 내몰라라 해버리고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진과 동영상을 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누가 발을 하나 한 분이 또는 두세 분이 발을 하나 헛디디면 앞에서 넘어지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좀 나눠 가지고 단기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넘어가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9호선을 연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지하철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단기적인 역량에 어떻든 안전사고 안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좀 최대한 김포로 좀 몰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정부의 어떤 대책 빨리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김포 골드라인의 지금 상황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달라.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 국민의힘에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손절 결심일까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인데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담긴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우리 당이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돼 있는 국민의힘 당원 파악해 보니까 981명, 10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당원 가입서에 예. 추천인란에 전광훈 목사를 기입한 당원이 981명으로 파악이 됐다는 거고 예.
추천인 안에 기입을 안 했지만 예. 실제는 뭐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 하에서 당원 가입한 당원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정광훈 목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지 않더라도 생각을 같이 하는 예. 그런 어떤 당원들도 있을 거죠. 그러면 그건 파악 불가잖아요. 파악이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광훈 목사하고 뭐 절연하겠다, 단절하겠다라는 거는 일종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인데 예. 김기현 대표가 수위를 조금 높인 거는 맞습니다. 어. 당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의 말씀으로 과연 그 정광훈 목사하고 분명한 단절이 될까 싶고요.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예. 일단 이 정광훈 목사 논란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서 문제의 5.18 발언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아마 뭐 징계가 거론되는데 그 문제를 일단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매듭을 짓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선언적으로라도 예.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예. 집회든 뭐 예배든 아. 거기에 참석해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해당 행위에 하는 그런 어떤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언급이 집회에 나와요. 참석하지 말라 금지령을 그렇죠. 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추가적인 언급이 나와야 예. 이게 이제 분명한 선을 긋는 건데 정광훈 목사 뭐 어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돌연절연이 아니고 공천권 얘기를 꺼냈어요. 국민의힘의 공천권 포기하고 예. 당원들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뭐 사실상 본인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 이제 문제는 당원 100%로 경선 룰을 바꾸면서 저렇게 강경하게 숫자가 얼마가 됐든 예. 조직돼 있는 당내 그 표심, 당내 세력에 대한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이 이른바 이제 뭐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강경한 어떤 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내의 목소리 또 그에 휘둘리는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식 변호사. 981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실 기자들의 처음에 반응은 그거밖에 안 돼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발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정광훈 목사에게 그렇게 고마워했을까 합니다. 왜입니까? 981명과 981명 숫자와 연관지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뭐 김재원 최고가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기 최고위원 투표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고 득표를 했다는 것은 아마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히 표를 많이 예. 몰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저런 발언을 저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예. 어떻게 됐든 조금은 예. 뭔가 뭐 유형 무형의 예. 어떤 그런 힘을 조금 실어주지 않았을까? 정광훈 981 목사 명인데. 측에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조수진 최고가 제일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저희도 사실 김재원 최고가 이제 1등이 되는 걸 예. 보고 조금 이제 놀래긴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뭔가 신세를 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뭔가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조금의 어떤 신세를 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네. 당연히 뭔가 떠밀르듯이 이제 조치를 내놨어요. 뭐 당원, 이중 당원, 추천을 받은 당원 숫자가 뭐 한 1,000명 조금 안 되게 나온다. 그리고 각각의 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전재수 의원님. 결국 이 사태에 이른 건 지지층만 본 이른바 당원 100% 전당대회. 이 후폭풍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원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죄가 있습니까? 원죄.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먹고 살만하다. 예.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표현을 지금요?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아마 정광훈 목사 집회 장소에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길거리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 이사야에 빗대서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다 받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좀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여기저기서 선을 끄라, 손절을 해라, 왜 그런 식으로 대응하냐,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떠밀려가지고 응거추춤하게 지금 선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뿌리는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을 끊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게 선이 그어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 좀 지분이 있고 뭔가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 이렇게 스스로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이게 빚받을 사람처럼 채권자인 것처럼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홍석주 의원님, 예. 일단 전재수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은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여유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이제 원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을 이제 싸우는데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정광훈 목사의 그 당내 영향이 특히 당은 얼마 안 된다고 그 앵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일일이 이렇게 그 언급을 하고 말을 섞는 게 그 자체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키워주는 거다. 민주당이 마치 그 한동훈 장관을 자꾸 키워주듯이 자꾸 저는 키워주는 거 보고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있던 이야기 특히 정책이라든지 국정의 방향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사실은 아무런 어떤 영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의 이런 어떤 조금 지나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당도 사실은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은 최고의 전략은 무시 전략 아니냐? 약간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게 가신 걸까요? 그리고 손절이 완벽히 된 걸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치권 안팎에 꽤 많이 계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제도 여권과 관련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제목인데요. 헤어스타일을 바꾼 윤석열 대통령 심경 변화가 있었나. 글쎄요 이게 흔히 여성분들이 뭔가 머리 모양이 달라지면 뭐가 생각이 났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뀐 건지 이 사진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뀌었네요. 최근 며칠 전까지, 지난 14일까지였어요, 이게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대선 때부터 약간 이렇게 머리 뒤로 넘기는 머리잖아요. 가르마를 타고 이마가 다 드러나는 머리였거든요. 통상 정치인들이 이런 이마를 드러내는 머리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안철수 의원 경우도 대선 때 되면 이마를 드러내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이거였는데 오늘 다르네요. 뭐가 내려왔네요, 지금 머리가. 그리고요, 이 헤어스타일은 어제부터도 그랬어요. 어제부터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런 머리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 사진 위에 제목은 뭐 지지율 뭐 이런 거까지 꺼냈는데 아무튼 달라졌어요. 자, 그럼요. 이 모습을요. 영상으로 보시면 더 실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어두면 다른 쪽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에 행동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자, 그런데요.
여기 사진 또 많아요. 여기 보면 위에 사진, 아래 사진인데 위에 사진 주로 보면 약간 머리가 좀 내려온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원래 평상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제 검사 시절, 검찰총장 당시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대선과 관련돼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후에는 다 이렇게 올라간 머리였거든요. 근데 최근 어제, 오늘 검찰총장 시절의 헤어스타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예. 저희가 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 시작한 이후로 특히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는 저렇게 머리를 올려서 이마가 드러내는 정치인들이 저런 머리를 통상 하는 정치는 이유는, 머리인데요. 일종의 이제 신뢰감 그리고 일종의 이제 뭐 엘리트 이미지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면에 약간 좀 권위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친근함을 강조하는 이런 데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헤어스타일만 친근하다 그래서 친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무위원회나 이런 걸 생중계하긴 하지만 언론과의 소통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소통을 줄인 것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큰 틀의 분석도 있는데요. 물론 뭐 헤어스타일 변화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왕 대통령께서 권위를 내려놓고 친근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려면 헤어스타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과 국정 운영에 관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좀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신 최기식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과 비슷한 머리로 돌아갔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초심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사진 보면은 그 중앙지검장 시절 때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머리고요. 예. 총장으로 계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약간 무스 같은 걸 바른 그 사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내려 지금 보시면은 저 중앙지검장 시절 보면 약간 일하는 스타일로 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약간 헝클어져 있고. 예, 예. 약간 흐트러져 있고 그런데 저 검사총장 시절에는 조금 더 단정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헤어스타일이 젊어 보이고 오늘은 보면 또 그렇게도 보이네요. 예, 빨간색 넥타이보다는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거든요. 약간 보면은 젊은 층들에게 뭔가 좀 젊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밝은. 예, 밝은 또 파란색 넥타이를 매므로써 또 중도층 부분도 좀 공략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떤 그때 또 바뀌었을 수도 헤어스타일과 어떤 넥타이를 멜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한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했으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헤어스타일 바뀌셨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직 물어볼 기회는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좀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됐어요. 원래는 어제 예고되기로는 국무회의가 원래 생중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생중계로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이와 관련된 화면이 좀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최근 들어서 이 국정 관련 회의를 생중계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3월에 꽤 많았죠. 3월에 꽤 많았는데 4월에서도 이번에도 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뭔가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잦아진 윤정부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이요.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생중계를 통해서 뭐 모두 발언 정도가 좀 공개가 됐었는데 저렇게 직접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자, 그럼요. 전재수 의원, 홍석주 의원 두 분께 제가 방송 나가는 동안, 영상 나가는 동안 질문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최근 국정회의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생중계를 선호하는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거를 분석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전재수 의원님,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써놨는데 소통 대신 생중계라고 써놨습니다. 일단요, 전재수 의원님은 소통 대신 생중계라고 생중계. 썼어요. 자,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 걸 좀 잡아볼까요? 홍석준 의원님은 국민 소통이라고 썼습니다. 이유가 전혀 다른데요, 지금요. 우선 전재수 의원님부터 이유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지 않습니까? 국방부 청사로 이제 옮겼는데 옮기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승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국민들과 더 왕성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겠다. 두 번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은 기존의 청와대 그 주변의 관광지화돼 가지고 경제 효과가 매년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요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청와대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없습니다. 경제 효과 2천억 원은 고사하고 경제 효과 20억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소통을 활발하게 약식회견이죠.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옮겼는데 경제 효과 2천억 원도 없고 국민 소통도 중단이 된 겁니다. 국민 소통을 말하자면 생중계,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국민 소통을 대체해버리고 대신했다. 즉 생중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국민 소통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가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다.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네요. 봅니다. 반면에 홍석중 의원님은 국민 소통이라고 쓰셨는데 방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은 국민 소통 아니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도어 스태핑이 이제 계속 되느냐 마느냐 예.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도어 스태핑 반대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많았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MBC 이제 슬리퍼 기자라든지 그런 어떤 때문에 그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결국 이제 도어 스태핑을 이제 중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자의 어떤 그런 질의응답 없이 이게 무슨 소통이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히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생중계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진심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청와대라든지 청와대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라든지 가진 걸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댓글이라든지 의견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자가 없을 뿐이지 실질적인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 이제 되는 중요한 어떤 방식인 것이고 사실은 또 대통령실을 이제 옮기면서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대통령실 내부에 같은 청에 있는 어떤 같은 이제 수석 비서관 어떤 비서관끼리라든지 이런 어떤 소통은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는 그 목적은 애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중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어떤 기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소속이 다른 두 의원님 역시 답변도 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아무튼 생중계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직접 뭔가 얘기하고 호소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아니 그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석주 의원님은 그렇게 간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도 본다. 뭐 이런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인 한 의원이 방금 전에 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대책 이런 광고다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뭔가 의혹 제기를 오늘 꺼내서 민주당 발칵했습니다. 지금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이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단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도 뭔가 움직일 태세에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의 입에서 이 전세 사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가 뭔가 연관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최기식 변호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지금 이 당 사무총장께서 이런 발언을 한 의중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 출신이잖아요, 당 사무총장께서. 그러니까 경찰 라인 쪽으로 또 정보를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수사 라인 쪽에서 정보를 받은 뭔가 건지 제보 얘기일 거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일반 그 피해자들이나 주변에서 이거 지금 이 시민들에서 지금 연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위원회가. 그 대책위원회에서 또 계속 파다가 보니까 이런 지금 인천 쪽이나 이 경인 지역 쪽에서 터져 나오는 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제보들이 지금 한 건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워딩을 보면 여러 군데서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공격할 걸 예상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손에 쥐고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는 건가요?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 얘기를, 그러니까 제보니까 뭔가 확인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저가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지금요? 그거는 아마 지금 약간 당의 어떤 그런 입장이 이 전세 사기 문제 굉장히 청년들의 문제와 또 우리 약자들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이걸 했다면 민주당이 지금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과 결탁이 돼 있다면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그 제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충분히 한번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고 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반응은 뭡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당 이름이 나왔어요 지금 거기에서. 아마 조금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이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말하자면 의혹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정도의 의혹을 제기를 하시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바로 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검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저는 이 정말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보받은 내용이 있다면 소상하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만에 하나 여기에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할 거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 전세 사기에 연루가 됐다면 그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이름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자막이 나가죠? 지금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철구 사무총장이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 꺼냈어요. 그러자 민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좀 들어오는데요. 배우를 밝혀라. 그러니까 이름을 대라 누군지. 뭐 유력 정치인 그러지 말고 누군지 이름을 콕 집으세요.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또 나왔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국민의힘 민주당인데 뭐 또 다른 전선이 지금 전세 사기건과 관련해서 형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사실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어떻게든 이 손톱만큼의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발부둥이 결국은 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해버리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또 받아치는 이 정치권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느껴야 될 절망감은 그것은 오롯이 우리 정치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은 좀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전세 사기 꺼내면서 그쪽에 수상한 사람 있다고 제보 들어왔는데 아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밝혀보세요. 틀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세상 참 한가하구나. 이런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요. 그분들은요. 하루하루가 아마 피가 마르는 심정일 텐데 너무 정치권 한가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발길 안 떨어지는 이낙연. 오늘 출국했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장례 때문에 잠시 왔었죠. 그런데 돈 봉투에 들끓는 비명계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돈 봉투에 비명계가 들끓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출국한 미국으로 다시 떠났죠.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 돈 봉투 지금 이 의혹과 관련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아이고, 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혹시 귀국 일정은 정해지셨나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감각이 무뎌졌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일이면 벌써 당이 난리가 나고 그렇죠. 지도부가 바로 밤에 막 밤 9시에 뭐 예를 들어 8시에 뉴스가 나왔다. 네. 그럼 9시에 회의를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미온적이다. 지금 김종민 의원이 뭐 그렇게 지적을 한 거죠. 김종민 의원도 뭐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이긴 한데. 자, 이런 가운데요. 7인의 얘기가 나왔어요. 7인의. 이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7인의 멤버 중 돈 봉투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했다. 이거 서울신문 출처 이렇게 돼 있는데요. 7인의 하면은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아주 지원했던 측근 인사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7명으로 구성됐다고. 여기 7인의 멤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정성호 의원, 문인석 의원 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기획적 행태다. 정확히 이름 대고 조사하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신 분이 정치인 한 분이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런 설명을 오늘도 인터뷰에서 내놨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큰 휘발성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주고받은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돈을 만들고 뿌리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럼 최고 정점이냐? 그거는 알 수 없죠. 오, 뭐가 이렇게 막 크게 갔죠, 지금? 이른바 오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요. 당시에 이 돈 봉투 그런 의혹이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올라왔는데 이 상황이 뭔가 나비 효과를 만드는 거 아니냐, 당시에 뭐가 달라졌더라면 뭐가 또 지금 상황하고 또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질문에. 그러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혹은 이낙연계,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이겁니다. 이걸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기식 변호사,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일단 쓰신 거 설명해 주세요. 아까 꼬인 스텝이라고 예. 처음에 홍영표 의원하고 0.57%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1%포인트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표의 대부분이 진표가 대의원표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예. 그럼 결국은 대의원들한테 이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들한테 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결국은 0.57%의 그 격차를 차이의 영향이 그거 아니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이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이 모든 정치 일정이나 정치 스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스텝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꼬인 스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이번 사태가 과연 친명계의 어떤 정말 목숨을 이렇게 목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온다면 과연 그 이낙연계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기회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신경 속에서 오늘 출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각 중에 이낙연 대표 또 이낙연계는 지금 그때 꼬였네. 앞으로 뭐가 좀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요. 이낙연계 정신으로 꼽히신 분이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귀국을 6월 말에 할 예정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까지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 부글부글 간단하게 쓰셨는데요. 자, 어떤 심정일까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들끓는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일단 뭐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이게 2021년도 전당대회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당대표의 당권의 향배를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를 정하는 전당대회였죠. 그렇죠. 만약 그때 이 전당대회 결과가 달라졌더라면 그 이후에 민주당 내의 정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지금 본다면 이른바 이제 뭐 이낙연계 내지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뭐 부글부글하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사건이 민주당에 미칠 파장인데요. 지금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도 사실은 당이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데 이건 이제 차원이 다른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내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민주당의 도덕성 또 정당성 이런 게 이제 송두리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에 있었던 당내 전당대회에 돈봉투를 뿌렸던 그때도 사건이 돈봉투가 아주 큰 2012년에서 밝혀져가지고 결국 그때 당명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로소 이제 총선을 치를 수 있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악재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른바 이제 뭐 이낙연계가 됐든 비명계가 됐든 좀 부글부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낙연계 의원들은 부글부글 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혹시 이게 이런 거라는 거네요. 지금 요즘 상황이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된다고 두 분 공통점은 그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으로 어떻게 보면 친명의 뭐 대표주자 이렇게 꼽히신 분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이 봉투에 들어있는 이 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보안이 논란과 뒷말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실체하다 보면요. 뭐 대표가 그런 거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크지만 또 홍석주 의원님 설명을 가만 뭐 그거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를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뭐 식대, 차비, 뭐 기름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칭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예. 송영길 대표를 좀 이 디펜스 방어하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지금 실언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실언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3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어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큰 실언이신 게 그 2008년도 그 한나라당 시절에 고성덕 의원 한 사람이 그렇게 30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당시 박기태 국회의장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어떤 돈 관련돼서는 이제 사법부가 더 엄격하게 보고 특히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는 여러 게 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실언인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숫자 단위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이 금액적인 감각에 굉장히 좀 둔감해졌다. 너무 큰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둔해진 거 아니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런 어떤 그 뇌물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돈 문제 관련돼서 여러 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현재 의원직을 그만두신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기동민 의원은 또 라임의 김봉현으로부터 이제 1억을 받았다는 걸로 지금 이제 재판을 오늘 받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하경 의원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대표도 그 대통령 경선할 때 결국은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이 이제 결국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다 해서 이게 어떤 돈 문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는데 이런 어떤 사항들 봤을 때 민주당 이 경선에서 이런 어떤 돈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서 우리 김종민 의원 말한 것처럼 도덕적 집단적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석 의원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 정치권 전반에서 300만 원 정도는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이런 인식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지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돈 몇십만 원 받아도 당선 무효인 100만 이상 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여기저기 반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요. 자 이런 가운데요.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반응들이 있는데 지도부 등등등 나온 반응 중에서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영상, 2명이 등장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저희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일은 물론 당 내의 일이긴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그 캠프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그분들의 어떤 주장을 저희가 주장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과 그 주변 인사들 특히 보좌관도 뭐 연루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셔 갖고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당과 캠프 이거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좀 뭘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뭔가 입장도 내야 되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사안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재명 대표 사안과 송영길 전 대표 사안을 뭔가 다르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다르게 보는가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당과 캠프를 뭐 엄격하게 따지자면 뭐 달리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보질 않습니다. 당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당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국민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를 또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좀 설명하기에 난처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좀 난처해졌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권을 행사를 하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지난 1년을 지켜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칼날을 잡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고서 이렇게 휘두르고 저렇게 휘두르는데 그러면 사실은 칼날을 잡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휘두르는 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서 이게 원칙 있게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든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혁신의 말하자면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준이 다르냐? 두 인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난처하다, 답하기 참 난처하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는데 22일 날 뭐 회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요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22일쯤 기자간담회 할 것. 거기서 회견 형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기 귀국하라는 당의 어떤 요청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뭘 알겠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모른다. 내가 뭘 알겠나. 검찰 조사 보고 판단해야. 그럼 이거 볼 때까지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22일 날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귀국할 것처럼 뭐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귀국 안 할 거다? 네,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송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송 대표하고 이제 연결고리,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확증적으로 찾는다는 게 사실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이게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우상호 의원도 그 권유를 받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말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의원이 비슷할 때 탈당하라고 이런 나왔는데 왜 뭐 이거죠? 여기 보시면 강래구 이 감사 지금 여기 좀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영길이 형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녹음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할 때 이쯤 되면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했어요. 어제 했어요.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빨리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와서 따져볼 문제고 설사 법률적 책임이 없다 그러더라도 저렇게 돈 봉투가 뿌려졌던 배경에 그 수혜자는 당시에 송영길 대표였어요. 때문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전직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프랑스에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뭐 변명 같은 해명을 할 문제가 아니고. 박원석 의원님 수혜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수혜자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공개된 녹취록으로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저 상황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뭐 본인도 직접 돈을 만들어서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제 저런 의혹을 와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프랑스에서 해명을 하려나요, 그럼? 저는 그거는 그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 적절한 그 처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빨리 송영길 전 대표를 귀국시켜야 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부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송영길 대표가 계속 안 오고 예정돼 있기로는 지금 7월까지 거기 계신다는 예정인데 그때까지 만약 버틴다라고 한다면 당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탈당을 권유하든 출당 조치를 취하든 그리고 당내 여론도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무책임하게 이게 뭐냐라는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나 당원들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푸는 첫 그 실마리는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수사를 받든 해명을 하든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프랑스, 뭐 이웃 국가 뭐 룩셈부르크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일정 때문에 뭐 다시 프랑스로 파리로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유럽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생각이 복잡할 것 같다고 추정이 되네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본인과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개성공단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짝퉁 쿠쿠 교복 개성공단 몰래 가동한 이유. 이게 북한이 지금 뭘 가동하고 있대요. 개성공단 폐쇄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국내 브랜드 밥솥 짝퉁 생산.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니까 짝퉁이죠. 근데 이거를 막 팔고 있대요. 뭐 50달러, 뭐 80달러. 북한 주불사에서 입소문이 났는데 비음성 압력밥 가마라는 상표로 평양 백화점들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거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비음성 압력밥 가마라고 붙인다는 겁니다.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요. 지금 위성 사진에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등등등.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개성공단에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버스들로 인력들을 이제 출퇴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지금 평양 시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뭐 다 빼돌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 지금 저 사진 보시면 버스가 보이잖아요. 저게 원래 개성공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이게 평양으로 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야, 이게 뭔가 좀 수상하죠? 저 버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런 게 다닌답니다, 지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국산이군요. 이거는요. 모양을 딱 보니까.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뭐 폐쇄시키더니 다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런 사례를 보면 역시 북한은 정말 그 국제법적으로 정말 그 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상 국가가 아니라 정말 속칭 깡패 국가다. 저거 지금요, 이 밥솥 만드는 기계나 버스 다 우리 기업들 자산이거든요, 지금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2016년도까지 이제 폐쇄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123개가 있었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5만 명 정도 있어서 굉장히 개성 전체는 물론이고 북한 전체적으로도 귀중한 어떻게 보면 외화 어떤 수입원이 됐었는데 저기서 생산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전자, 섬유 이런 어떤 그 경공업 제품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제품들이 생산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3국에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저렇게 무단 점용을 해서 시설을 돌려서 또 거기 또 노동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 뭐 가동은 굉장히 좀 쉬웠을 거고 그래서 북한의 내수뿐만 아니라
또 일부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에 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예. 지금 쿠쿠 밥솥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섬유 어떤 의류 제품이라든지 옷도 있다 그래요. 의류 제품이라든지 다른 전자 제품들도 지금 많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어떤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항의한다고 해서 참 이게 해결을 뭐 지금 현재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좀 무도함 내지는 이런 어떤 법을 안 지키고 참 이렇게 같이 일하기 힘든 국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손 교수.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정말로 이게 큰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만 이러면은 그나마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북한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일 외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 범죄, 일본의 전쟁 범죄 기업들이 말하자면 불법적 전쟁 범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이 말하자면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했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거 전부 제3자 변제해버리고 일본한테 받아야 될 거 그것도 못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7,000달러.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 현대기아차 전부 못 받습니다. 보조금 7,000달러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정 수준 이상의 영업 이익까지 미국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한테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일본한테도 못 받고 미국한테도 지금 기업 이익 다 뺏기고 지금 북한한테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교수님은 여기저기 다 뭐 받을 거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넓게 지적해 주는데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뭔가를 요구하겠다고 해서 배상 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저도 이제 2013년도에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남쪽 대표가 되어가지고 북한 개성공단에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남쪽 대표 5인과 같이 저희가 대표가 되어서 올라가서 회담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그때도 한번 회의를 하고 결국 이 문제를 매듭을 지지 못하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지금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안 될 없고. 테고. 그래서 이 처음에 철수할 때 저는 아마 분명히 저쪽에서 이거 가동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차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뭔가 문제 이런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새로 한다면 그때는 아마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서 같이 들어와서 공단을 구성함으로써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당시에 북한이요 딱 24시간 주고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업인들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통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거 우리 건데 지금 이거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요. 저는 오늘 모습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